테어 슈테겐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골키퍼 10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3명 안에 우리 주인공의 이름을 넣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언제나 그보다 더 눈부시고 더 자신감 넘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반 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르크 안드레는 유럽 5개 주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선방을 기록하며 선두에 섰다. 그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클린시트 기록을 경신했고 독일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1번 골키퍼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또 한 번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나는 이 독일인 골키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몇 가지 비밀을 공개하려 한다.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은 1992년 4월 30일에 뮌헨글라드바흐에서 태어났다. 그의 성은 독일에서 흔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독일 대표팀 골키퍼의 가문이 네덜란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고향에서 네덜란드 국경까지의 거리는 불과 20km에 불과하며 그의 아내 또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다. 사실 마르크 안드레의 성도 네덜란드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테어 스테겐에 가깝지만 이미 테어 슈테겐이라는 표기가 널리 쓰이고 있으니 작은 부분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이미 축구 팬들에게 익숙하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 미래의 바르셀로나 골키퍼는 그의 형인 장 마르셀과 함께 집 근처에서 공을 차며 축구를 시작했다. 한 명이 차고 다른 한 명이 차단하는 방식으로 형제는 하루 종일 공을 차며 놀았다. 이러한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르크 안드레는 반사신경과 슛 기술을 키워나갔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마르크의 축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그의 할아버지였다. 열렬한 보루시아 모헨헨글라드바흐 팬이었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축구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었으며 직접 훈련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마르크가 4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손자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구단의 유소년 아카데미에 등록시켰다. 할아버지는 늘 지역 제과점에서 사온 과자 한 봉지를 뒷좌석에 준비해 두셨고 나는 그것을 먹으며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바닐라 향의 담배를 피우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아버지는 나를 훈련장까지 데려다 주셨지만 경기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으셨다. 결국 누가 경기에 나설지는 코치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압박도 주지 않았고 그 점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린 마르크 안드레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공격수가 되고 싶어 했다. 골을 넣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축구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났다. 처음 축구를 시작했을 때 나는 공격수였다. 골을 넣는 게 너무 즐거웠다. 하지만 가끔 골키퍼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다. 그냥 재미로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골문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점점 더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팀 동료들도 내게 골키퍼가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계속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렇게 포지션을 고민하던 마르크 안드레에게 10살이 되던 해 한 코치가 다가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너는 뛰는 자세가 이상해. 필드 플레이어로 뛸 게 아니라면 확실히 골키퍼로 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카데미를 떠나야 한다. 축구를 너무 사랑했던 테어 슈테겐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는 골키퍼가 되기로 결심했고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위대한 골키퍼 인생의 시작이었다. 18살이 되던 해 테어 슈테겐은 보루시아 모헨헨글라드바흐 1군에서 데뷔했다. 당시 2010년 구단은 강등을 피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새로 부임한 감독 루이시앙 파브르는 팀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주전 골키퍼였던 로건 바이를 벤치로 내리고 유망한 유소년 출신 골키퍼를 선택했다. 바이는 모델 활동에 집중하며 경기력 논란을 빚고 있었고 팬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다. 테어 슈테겐은 쾰른과의 경기에서 1군 데뷔전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시즌이 끝날 무렵 모헨헨글라드바흐는 극적으로 강등을 면했다. 물론 이는 마르크 안드레의 공이 컸다. 다음 시즌 모헨헨글라드바흐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34경기에서 단 24실점만을 기록하며 리그 4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했다. 바이엘은 뮌헨만이 더 적은 실점을 허용했을 뿐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주역 중 하나가 바로 테어 슈테겐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테어 슈테겐은 유럽에서 가장 촉망받는 골키퍼 중 한 명으로 떠올랐고 빅클럽으로의 이적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마르크 안드레는 2014년 여름
비교적 적은 금액인 12억 유로의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그 이유는 주로 보르시아와의 새로운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글라드바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설은 이적하기 1년 전부터 돌았지만 당시 카탈루냐 구단은 관심을 부인했고 언론에서는 테어 슈테겐과 쿠르투아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이적은 기정사실로 여겨졌고 결국 현실이 되었다. 사실 마크 안드레는 2011년 구단에서 막 프로 무대에 데뷔했을 때도 유럽에서 가장 좋아하는 팀이 어디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바르셀로나라고 답한 바 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 이적 후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당시 바르셀로나의 골키퍼 상황은 급격한 변화가 필요했다. 빅토르 발데스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났으며 그의 백업 골키퍼였던 호세 핀토는 아예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구단은 새로운 골키퍼진을 구성해야 했고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다. 바로 경험이 풍부한 골키퍼 한 명과 미래를 위한 유망한 골키퍼 한 명을 동시에 영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31살의 칠레 국가대표 클라우디오 브라보를 데려와라 리그에서 주전으로 기용하고 22살의 테어 슈테겐에게는 컵 대회를 맡겼다. 그는 주로 코파 델 레이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전했다. 2015년 테어 슈테겐이 출전한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와 코파 델 레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 시즌 동안 그는 브라보보다 훨씬 적은 경기에 나섰고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게다가 브라보는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주전 골키퍼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테어 슈테겐은 발밑 기술이 뛰어나긴 했으나 아직 어린 나이와 과감한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 몇 차례 실수를 범하며 주전 도약이 쉽지 않았다. 그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 상황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매 경기 뛰고 싶은 선수 입장에서 매우 힘든 시기였죠. 클라우디오 브라보와의 경쟁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어요. 구단에서는 계속 마크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너를 믿고 있고 오랫동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당시 브라보는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었죠. 결국 2년 뒤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럽이 결단을 내려야 했고 결국 브라보를 팔면서 저를 선택했어요. 2016년 테어 슈테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갔다. 펩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을 눈여겨보고 있던 브라보를 맨체스터 시티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는 이후 후회할 선택이 되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아약스에서 야스퍼 실러선을 영입했는데 그는 테어 슈테겐의 백업 역할을 맡는 것에 동의했다. 이로써 테어 슈테겐은 바르셀로나의 확실한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그의 존재 없이는 바르셀로나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의 스타일이 바르셀로나에 완벽하게 맞는 것일까? 테어 슈테겐의 가장 큰 강점은 당연히 발밑 플레이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기본기가 현대적인 골키퍼 역할에 완벽히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이미 빅토르 발데스 시절부터 골키퍼에게 중앙 수비수 수준의 발기술을 요구했으며 필드 플레이어들과 함께 론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테어 슈테겐은 데뷔 전부터 상대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을 소유했을 때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았고 정밀한 패스로 동료들에게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상대 공격수 사이를 가르는 직선적인 패스로 압박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공격진에게 부드러운 가마차기 패스를 통해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연결도 능숙하게 해냈다. 이러한 패싱 기술과 경기 이해력 그리고 자신감이 결합되면서 테어 슈테겐은 바르셀로나의 전통적인 높은 수비라인 운영에 최적화된 골키퍼가 되었다. 한때 바르셀로나 팬사이트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테어 슈테겐을 세르히오 부스케츠의 자리에서 테스트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원문 영어 기사를 잘못 번역한 탓이었다. 실제로는 한 칼럼니스트가 테어 슈테겐의 발기술을 극찬하며 농담삼아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로 기용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고 언급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가 퍼질 정도로 그의 발기술이 뛰어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발데스가 골키퍼의 빌드업 개념을 개척했다면 테어 슈테겐은 이를 완벽에 가깝게 발전시킨 셈이다. 그는 엄청난 골키퍼다. 최근 사비 감독이 한 말이다. 또 다른 예로 레알 마드리드의 티보 쿠르투아가 테어 슈테겐을 평가한 인터뷰를 보자. 지금 발밑 플레이에서 테어 슈테겐보다 뛰어난 골키퍼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에 완벽히 어울린다. 물론 골키퍼에게 중요한 것은 선방 능력인데 그 역시도 매우 뛰어나다. 테어 슈테겐 본인도 발밑 플레이가 유용하다고 인정하지만
결국 골키퍼의 본질은 슈팅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에서도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바르셀론에서 뛰는 동안 단 한 번도 한 시즌 동안 예상 실점보다 더 많은 골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특히 2017-2018 시즌에는 기대 실점 대비 무려 12골을 더 막아내며 바르셀로나의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의 선방 능력의 핵심은 뛰어난 반사신경과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강력한 슈팅을 막아낸 장면을 떠올려보자. 이것이야말로 테어 슈테겐의 경이로운 반응 속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그의 또 다른 비밀 병기가 더해진다. 바로 강력한 제자리 점프 능력이다. 폭발적인 순간 가속력을 이용해 잔디를 박차고 날아오르며 코너로 향하는 공을 정확히 쳐내는 그의 동작은 마치 육상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서 튀어나가는 것처럼 빠르고 강렬하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해서 여러분이 긴장하게 만든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바로 이렇게 플레이합니다 라고 테어 슈테겐은 고백했다.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골키퍼지만 너무 큰 리스크는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경기 스타일에서는 수비수들의 뒤로 공을 보내고 공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플레이합니다. 내가 실수를 돌아보면 그 경험 덕분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들이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서 나는 자신감을 얻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을 감수하는 플레이와 모험적인 플레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모험적인 골키퍼의 전형적인 예는 파비앙 바르테즈입니다. 그러나 테어 슈테겐은 자신의 강점을 알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내가 지나치게 끔찍한 실수에 대해 걱정했더라면 나는 집에서 우울해하며 축구와는 아무 상관없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제 실수들이 어떻게든 인터넷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의자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마르크 안드레는 축구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주인공은 매우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는 필드에서 발데스처럼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독일 특유의 차분함과 절제에도 불구하고 테어 슈테겐은 그의 모습만으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마르크는 필드에서 자신의 감정을 크게 표현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과도하게 골을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리더십과 열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테어 슈테겐은 소리치거나 위협적인 행동 없이도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가 집중하고 압박 속에서도 차분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지며 최근 몇 년 동안 바르셀로나의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되었던 나이 들고 부상에 취약하거나 기술적으로 부족한 수비수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누엘 노이어와 독일 대표팀에서의 이야기에는 많은 교훈이 있다. 마르크 안드레는 몇 년째 독일 대표팀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며 불안정하지만 아이코닉한 골키퍼인 노이어를 선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두 골키퍼는 언론을 통해 서로 공격하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하임 레브 감독까지 개입해야 했다. 테어 슈테겐은 자신이 노이어보다 못하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는 그의 자질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최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마누엘이 부상으로 오랜 기간 출전하지 못했을 때 마르크는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이미 이를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테어 슈테겐에게도 약점이 있을까? 그렇다. 모든 골키퍼에게 약점은 있기 마련이다. 우선 그의 출전에서의 불안정한 부분은 높이 뛰어나가는 플레이와 중요한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퍼포먼스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마르크는 1년 반 전 모든 기록을 갱신하며 가장 많은 슈팅을 막고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레알과의 컵 경기에서 4골을 실점했으며 바이에른 뮌헨과 인테르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각각 5골, 4골을 실점했다. 그는 이제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시즌 티보 쿠르투아가 했던 것처럼 챔피언스리그에서 몇 차례의 영웅적인 플레이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점이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테어 슈테겐은 바르셀로나의 이상적인 골키퍼로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장소에 나타났다. 만약 노이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팬들은 그의 과감한 출격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고 알리송은 자신의 방향에서 상대에게 패스를 보내는 행동으로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반면 마르크는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골키퍼는 다른 대부분 팀의 골키퍼들과는 다른 스타일로 플레이한다. 이는 매우 특수한 역할로 이를 잘 수행하는 골키퍼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것이 테어 슈테겐이 세계 최고의 골키퍼 2-3명에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지만 바르셀로나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골키퍼임을 의미한다.